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언제까지고 영원히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영원히 갈 것인지에 대한 기반 대기도 예비도 하고 싶다는 거지. 고작해야 10,000년밖에 안 산 인간이 지금 45억 년의 역사를 지닌 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멍청한 짓거리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태초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요즘 엠넷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쇼미더머니 디스전을 합니다. 최초로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하고요.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대립을 해요. 요 둘의 대립의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는 정적인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우주는 지금 모습 이대로고 지금도 그 모습이며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일 거다. 인간이나 이런 존재들은 되게 자꾸 미쳐나니까 우리 지구라는 변화에서 뽁짝뽁짝거리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티도 안 난다. 요런 이야기인 정적인 우주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 프리드먼은 동적 우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서 단 프리드먼이 생각할 때 시간이 흘러갈 때 우주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밀도가 너무 작으면 계속 끊임없이 팽창하는 열린 우주, 밀도가 너무 크면 닫힌 우주라 그래서 우주가 쭉 늘어났다가 싹 줄어들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우리 우주의 밀도는 아주 예술적으로 절묘해서 일정한 크기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워져 가는 평평한 우주로 평평한 우주일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일과에너지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 점에서 우주가 팽창해 나가잖아. 밀도가 너무 작으면, 즉 질량이 부피에 비해 적으면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졌을 때 운동에너지가 남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순간부터 계속 팽창하죠. 밀도가 너무 크면 만유인력 등으로 팽창하면서 점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멈춘 순간 중력이 남아서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우주가 크기가 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다시 열이나 압력, 에너지 등이 너무 높아지니까 다시 출발, 닫히고, 출발, 닫히고를 반복하는 우주일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우주는 그 둘 사이의 절묘한 밀도라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지만 점점 그 속도가 느려져서 안정적인 우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 명은 애시당초 변하지 않는다, 한 명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둘의 이야기를 결판 지어준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이때 당시가 역사적으로 1차 대전 중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왜? 자기 나라가 전쟁터였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거든. 진주만 공습 때. 1차 대전 때 미국은 유럽의 연맹국들의 연합국의 군수 창고 역할을 해줘요. 식량을 팔고 기본 자원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뭘 받아오냐면 땅을 받아와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이게 원래 노스아메리카 대륙이 대부분이 식민지였는데 미국은 자신들이 군수물자를 팔아서 얻어오는 돈으로 식민지를 사고 식민지를 사고 식민지를 사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 현재의 땅을 만들어요. 물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옆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도 잘 벌고 자유나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야 우리도 저기 가자 그래서 멕시코를 등지고 독립을 선언한 뒤에 미 연방에 붙었고 그것 때문에 멕시코가 빡쳐서 미국한테 전쟁 걸었다가 개판 깨져서 캘리포니아를 뺏깁니다. 그게 지금 미국 땅, 미국 본토 땅에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소위 여러분들은 아마 웨스턴 무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기차가 금을 싣고 달리고 있고 어디선가 나타난 백인들이 말 타고 빵야빵야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영화. 그 시대 골드러시가 터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뺏어온 땅에서 금이 터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본으로 원래 돈이 있어야 딴짓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유럽에서 쫓겨나서 만든 나라지 뭐 우리가 이제 최강이 되자 뭐든지. 그래서 순수과학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윌슨산이라는 곳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를 만듭니다. 반사경 지름만 100인치짜리 2m 50짜리 반사광경을 만들고 초대 천문대장이 이 양반이에요. 허블은 뭐를 하냐면요. 오늘은 거의 첫 시간이라서 이런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우주에 있는 소위 딥스카이라 부르는 성운이나 성단대를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이 크면 그런 거 보게 돼요. 왜 잘 보이거든. 그런 걸 보다가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고 불리던 딥스카이에서 변광성을 하나 찾고요. 그 변광성의 변광 주기와 별의 밝기를 바탕으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천문학적 상식이고 나중에 G2 가면 나와요, 원래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너희들은. 뭘 찾아내냐면 우리 변광성의 밝기가 이렇게 변하잖아. 맥동 변광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별의 수명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나올 건데 별이 죽을 때가 되면 내부가 불안정해져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해요. 그때 수축할 때 에너지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서 밝아지고 팽창할 때는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어두워져. 온도도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요게 지금 주기잖아. 그죠? 이 주기가 뭘 나타내느냐? 절대 등급을 나타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최근에 시험 쳤을 겁니다. 엊그제. 요 평균값이 겉보기 등급이래요. 자,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치. 거리를 찾아낼 수 있지. 한 등급은 2.5배의 밝기고 별의 겉보기 등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10배 멀면 밝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면 등급에 플러스 6이 돼요. 제일 단순한 계산이야 이게. 그걸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100만 광년이 나옵니다. 그럼 그 허블 이전에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했던 학자는 허셜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허셜이라는 과학자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지구에서 보이는 별들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최대 10만 광년이 나와요. 자, 잠깐. 10만 광년이 무엇의 사이즈인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이거 중학교 3학년 과학에 나온다. 10만 광년.
우리 은하계 총 지름 크기예요. 우리 은하계 지름 크기. 반지름이 5만 광년, 우리 태양계가 있는 곳까지는 중심에서 3만 광년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허셜이 잰 연주시차를 이용한 별의 거리 측정은 우리 은하계의 크기였어.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고 이 당시는 우주의 크기인 줄 알았다고. 근데 성운이면 원래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천체잖아. 근데 성운에 존재하는 병광선까지의 거리가 100만 광년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다? 걔가 성운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지.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불리던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연구한 결과 안드로메다, 메시아 목록 31번인 안드로메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외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말고도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허블에 의해서. 역시 장비빨이죠, 천문학은. 큰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보니까 성운인 줄 알았던,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성운 정도로 알았던 것들이 외부 은하계이다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조사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허블이 뭐 해버리냐면 뒤에 스펙트럼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적색 편의를 찾아냅니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클락션 소리나 앰뷸런스 소리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시국인지라 앰뷸런스가 많이 다녔잖아요. 최근 몇 년간. 원래 정지된 앰뷸런스 소리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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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근데 앰뷸런스가 우리 쪽으로 달려올 때 소리 어떻게 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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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 앞을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 헤헤헤헤 하지. 박자도 바뀌고 높낮이도 바뀌죠. 앰뷸런스 소리가 두 가지인가요? 아니지. 왜 그렇게 되냐면 소리를 내는 파원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와 나한테서 멀어질 때 이 파장의 형태가 바뀝니다. 진동수가 마치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물투 겁니다. 이거 공식까지 가리키면 물투에 대한 그런 공식을 안 꺼낼 거예요. 그냥 대충 설명만 한 거예요.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어떻게 커지는 것처럼, 나한테서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되면 다가오는 빛은 원래보다 파장이 짧은 청색빛으로, 나한테서부터 멀어지면 원래 빛보다 파장이 긴 적색빛으로 변하는데, 우주의 흡수 스펙트럼인 수소 스펙트럼을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허블이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에 분광기를 설치해 놓고 각 은하계로부터 지구까지 날아오는 빛을 측정해 봤더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주의 운동 속력이 증가하더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더라는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을 찾아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거 나옵니다. 자, 허블 상수의 역수는 뭘까요? 자, 요거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라서 말하는 거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는 뭐가 되지? 그러면 V분의 R이 되죠. 자, 속력분의 거리는 뭔데요? 시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뭐가 된다? 결국 그 은하계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도망쳐 가는데 걸린 시간이지. 그러면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 은하계는 어디에 오게 된다? 여기 있겠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도망가는데, 그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도망가는데 그 시간만큼 거꾸로 돌리면 그 모든 은하계는 내 옆에 붙어 있겠죠. 사실상 한 점에 모이지.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팽창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주는 팽창한, 이 허블 법칙에서 나온 게 바로 우주 팽창이에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근거를 에드윈 허블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팽창은 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영재원이나 그런데 영재학급 같은 데서 탐구활동하면서 논문 찾아본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원래 모든 논문이 시작하는 초록이 있는데, 초록이라고 하는 abstracts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을 보면 이 연구는 이러한 제목의 어느 교수님이 어느 저널에 쓴 이 연구를 펠로십 하는 연구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원래 모든 연구는 내가 이어가는 교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측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장 두 개가 부딪히면 거기서 이게 옳은지, 어느 한쪽이 더 옳은지 아니면 그 중립적인 더 새로운 개선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개선안과 다른 이야기가 또 부딪히는 거야. 그럼 또 새로운 개선안이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팽창의 근거를 찾았으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해야 돼? 어떻게 팽창하느냐가 되는 거야. 원래 옛날 융합은 요 내용부터 출발했고요. 현재의 통합과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팽창한다 일단. 어떻게? 여기서 이제 디스전의 백미가 나옵니다. 상대방 놀리기.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국의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와 러시아 태생의 미국 과학자 조지 가모프가 다시 2차 대립이 시작이 돼요. 일단 둘 다 팽창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일정한가? 호일은 정상 우주, 상태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우주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자, 밀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느는 거죠. 우주가 커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밀도 유지 팽창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주의 일부는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만들어진 만큼 밀려서 팽창한다. 근데 전 우주에 동시다발적으로 골고루 만들어지니까 우주가 골고루 팽창하고 그래서 나한테서 먼 우주라도 똑같이 빨라지는 허블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에 반해 조지 가모프는 처음에는 특별하게 자기 주장의 명칭에 이름이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를 비우냐? 이 사람이 지어주거든. 이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됩니다. 조지 가모프는 질량이 유지된다. 어느 한 점에 모여있던 질량이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가 점점 팽창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모든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생성돼서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
태초에 만들어진 우주에서 지금은 팽창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유지되니까 밀도와 그리고 온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밀도가 유지되니까 온도가 일정한 팽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두 명의 학자, 근데 이 둘은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특히나 가모프의 이 우주의 폭발적 팽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찾으려면 배경 복사라는 되게 애매한 개념의 빛을 찾아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찾지 못해서 초반에는 프레드 호일 쪽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주장이.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어느 날 이제 광역 디스를 겁니다. BBC 라디오 과학자와의 대담이라는 코너에 나가서 최신 그 연구 트렌드나 최신의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풀면서 지금 자신과 경쟁하는 미국의 가모프라는 교수가 마치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걱정인 건 그 사람 머릿속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뻥 하고 터진 거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디스를 걸어요. 그러면서 놀린 단어가 뭐예요? 큰 폭발이에요. 큰, 빅, 뻥, 뱅. 놀리는 단어를 던집니다. 근데 이게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지 온 세간에 그 이름이 쫙 퍼지겠죠. 뭐 일종의 뭐 쇼미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 힙합 래퍼들로 따지면 일종의 밈이 된 거죠. 요새 뭐 혹은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는 뭐 노선 바꾼 뱀새끼라고 놀림받는 래퍼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쫙 깔리는 거야, 이야기가. 그런데 발견됩니다. 어쨌거나 얘가 지어준 이름인 빅뱅이라는 이름을 가모프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뒤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놀림받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왜? 하도 빅뱅이론이라고 다른 과학 관련된 기자들이랑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체념한 듯이 그 이름을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던 찰나에 미국의 벨 연구소, 어떤 연구소인지 대충 알겠어요. 누가 만들어서 그 뒤를 이어가는 연구소인지. 벨. 맞아요. 그레이엄 벨 전화기.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 윌슨 연구팀이 원래는 천문학에 관심 있던 연구팀이 아니죠. 벨 연구소가 천문학하는 연구소도 아니고 굳이 통신회사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 무선 통신 연구를 하다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 버립니다. 이거 사실 요즘도 여러분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스마트폰과 이어폰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느냐?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기본 앱으로 깔려 있죠.
전혀 쓸 일이 없죠. 유튜브 보지 누가 라디오 듣고 그래, 그지? 그리고 심지어 그 라디오를 들으려면 요즘 스마트폰은 이어폰 꽂아야 됩니다. 안테나로. 삼성폰 같은 경우는 정품 이어폰 아니면 안테나 지급 안 해줍니다. 블루투스 지급 안 해주고요. 근데 그렇게 어쨌거나 그렇게 꽂아서 주파수 영역대를 AM으로 바꾸고 원래 AM 채널과 채널 사이에 주파수에 맞추면 지지지지지지지지지 하는 이상한 기계적인 잡음이 들리죠. 펜저스와 윌슨 연구팀이 그 잡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이야 온 지구상에 전파가 가득하잖아.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온갖 무선 통신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자기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던 시대잖아. 그런데 그 전파가 수신이 된 거예요. 이상한 잡음이. 안테나라고는 지네들 회사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잡음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인근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파들까지도 다 찾아서 노이즈 이레이징을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그 간섭을 이용해서 잡음 제거, 어쨌거나 지구 부근, 안테나 부근에서 나오는 모든 잡음 요소의 잡음을 다 제거했더니 아주 선명한 잡음이 잡힙니다. 근데 그 잡음이 오는 방향이 모든 하늘 방향에서 지상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음의 근원이 될 만한 그 이전 연구가 없는지를 찾아봤더니 훨씬 이전에 가모프가 자신의 이론에서 이 우주 팽창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배경복사 전파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 파장이 길어져서 벗어난 뒤에 마이크로파 내지는 라디오파 영역에서 잡힐 것이다라고 예측한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한 결과 맞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노벨상 타고요. 노벨상 탑니다. 원래 노벨상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상장 받으러 가는 날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돈 받으러 가는 날까지. 대표적으로 못 받은 양반이 간디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간디 정도면 평화상 받았어야 되잖아. 그해 봄에 암살당합니다. 그건 이제 뒷이야기는 뒤에 이제 차근차근 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가모프의 빅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주가 지금까지 만들어와서 변화되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일까 싶은데 암흑물질 혹은 암흑에너지라는 이야기를 과학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특히 천문학이나 우주와 관련되는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특히 영화나 그런 데도 언급되잖아요.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래비티라든가 이런 데서 종종 가끔씩 나오잖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우주 이론의 관측값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이론하고 지금하고 오차가 생기거든. 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오늘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칠판을 떠들고 꽤나 길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완자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한 거냐면 A 한 겁니다. 말했잖아. 오늘 많이 안 가고 오늘 우주 초기 원소 생성까지밖에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뒤에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할 겁니다.
자, 여긴 됐죠? 그럼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계속해 갈게요. 자, 그래서 현재는 그럼 이제 우리는 빅뱅 이론과 빅뱅 이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반적 기반이 되는 개념들이나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오토마크처럼 적어놔야지. 자, 새로운 개념, 기본 입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쿼크라는 개념과 렙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 이제 나오는데요. 쿼크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도 같이 진행이 돼요. 현재 교육과정 통합과정에는 빠진 내용인데 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기원이 되는 힘은 네 가지입니다.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이 중에 세기 순서는 1등, 3등, 2등, 4등이에요. 사실 중력이 제일 약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힘들에 의해서 쿼크와 렙톤의 물질들이 뭉쳐진 결과가 원자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거지. 그게 쿼크라는 개념입니다. 자, 쿼크는 핵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쿼크라 그래요. 특히 이제 쿼크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상 배워야 되는 거는 2개입니다.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옛날에 이거 한글로 적어놨을 때 참 웃겼는데 위 쿼크, 아래 쿼크, 참이니까 매력적인 쿼크, 스트레인지니까 이게 대박이었어요. 야릇한 쿼크. 개인적으로 마블바이 선생님 입장에서 야릇한 쿼크를 봤을 때 대박 웃겼죠. 야릇한 박사. 야릇한 의사 선생. 뭐 제목이 이상해지잖아. 그 다음에 탑, 바텀.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분의 2 일렉트론과 마이너스 3분의 1 일렉트론을 가집니다. 여기서 일렉트론이라는 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업하고 다운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업 2개에 다운 하나가 묶이면 얼마의 전하량이 나오죠? 업 2개 다운 하나. 3분의 2 이 2개에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면 그냥 플러스 1이 나오죠. 얘가 프로톤,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업, 다운, 다운이 뭉쳐지면 얼마? 업, 다운, 다운. 여기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렙톤이라는 물질은 마이너스 2와 0의 값을 가지는 기본 입자 6개인데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지금 배우는 거는 전자 하나, 그리고 물리 공부 선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언급이 되는 입자가 하나인데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 할 때 언급이 되는 입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우라는 입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거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린 지금은 전자만 배우면 돼요. 전자 하나 전하량이 얼마?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전자 한 개만 그 음전하를 띄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중등 때 배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중성미자라 해가지고 얘네들과 연계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되게 질량수가 전자보다 훨씬 더 작게 되는 기본 입자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학을 심화나 관심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공부를 끝까지 한다고 해도 고작 해야 배우는 게 전자 중성미자인 Ne 정도까지 배워요. 저게 언제 나오냐면 양력, 약한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베타 붕괴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 내용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구과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방사성 원소로 인한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 있죠. 반감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지구과학이랑 혹시 특목고 공부를 했으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암석의 나이 같은 거 배울 때 이게 몇 년도 전의 내용인지 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측정한 바가 있거든. 방사성 원소의. 그거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미자로 쪼개지게 되는 거를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것만 어디서 들어봤구나 정도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빅뱅 이후 최초로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지금부터 타임테이블 배우는 겁니다. 다 외우면 천재고요. 개인적으로 나도 못 외운다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포인트만 외우면 됩니다. 자, 거기 13쪽 메뉴의 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시간까지도 다 안 나와 있고 저기를 한번 가볼까요? 20쪽. 완자 20쪽에 보면 타임테이블이 나옵니다. 한 점에서 빵 터지자마자 급팽창이라는 걸 거치고요. 빅뱅 초반에 나타나는 급팽창은 유일하게 아직 시공간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팽창 속도가 광속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알 방법은 없죠. 맞지? 자, 급팽창 이후 자, 시간적으로 나오는 A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야, 이거 그냥 순간이잖아. 0.00000000000 어쨌거나 3. 이 순간에 드디어 뭐가 나온다? 쿼크가 나옵니다. 렙톤도 나오고요. 이때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는 쌍생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시기예요.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과 반물질로, 물질과 반물질이 에너지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게 적혀 있죠. 천조 K. 온도가
자, 이때부터 우주가 팽창을 시작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0만 분의 1초. 아직도. 100만 분의 1초가 되면 쿼크의 상호작용으로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쿼크와 에lectron이 양성자와 중성자, 특히 랩선은 전자가 됩니다. lep톤 중에 이제 전자들이 남는 거죠. 여기까지 온도는 아직 100억 켈빈. 자,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식습니다. 시간이 꽤나 흐릅니다. 3분. 요 과정이 사실 오늘 배울 제일 중요 포인트 중에 한 구간이 될 거예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반응이 실제로 요 과정에서 요 둘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연계적으로 중학교쯤에 언급이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좋은 거를 이야기를 좀 추가 살을 붙여서 고등과정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하나를 만들게요. 여러분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아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의 질량. 전자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양성자 질량은 1836, 중성자는 1837 정도 됩니다.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개념은 얘를 1로 치고 얘를 1로 치면 얘는 뭐가 된다? 거의 0이 돼서 요 두 개 합친 게 뭐가 된다? 원자량이 된다라는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원래는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건데 잘 아는 공식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본 공식이죠. 혹시 뭔지 아는 사람? E는 mc제곱.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인 건 알고 거기서 끝? 뭐냐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핵 분열을 할 때 질량이 소멸해요. 날아간 질량의 광속의 제곱 곱한 만큼의 값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거든. 여기서는 그 반대도 일어나는 거야.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따지면 중성자가 무겁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려면 질량이 늘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주는 지금 따뜻해져 가는 중이에요? 식어가는 중이에요? 3분이 이게 10억 켈빈인가? 그지? 식고 있지. 자, 주변이 점점 차가워져 갑니다.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당연히 발열이 잘 일어나겠지. 그럼 물어보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날까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날까요? 요 시기에. 발열 반응,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초기에 8대 8 정도의 비율로 시작한 게 14대 2가 되면서 멈추고요. 우주 온도가 식어서. 그 중에
두 개 합쳐지면 뭐가 되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면 뭐가 만들어질까? 헬륨 핵이 나오죠. 그러면 남은 12개는 뭐가 된다? 양성자 혼자 있으면 뭐가 되죠? 그쵸? 수소핵이 나오는 겁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주가 식어가는 과정 중에 우주의 나이가 30만 년, 38만 년, 38만, 정확히 적죠. 38만 년까지 흐르면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서 계속 살아있던 전자가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한테 잡힙니다. 전자들이 원자에게 잡혀요. 그럼 비로소 이때 뭐가 된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개수비로는 몇 대면? 12개 한 개죠. 질량비로는 3대 1. 개수비가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왜? 헬륨 하나 질량 4잖아.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배경 복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이전 38만 년 이전의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플라즈마라는 말이에요. 플라즈마 혹은 플라즈마 상태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죠? 어떤 상태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상상하면 돼. 지금 우리 물질, 공유결합, 결정이든 분자든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얘네들을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열분해가 됩니다. 뭐 연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연소 안 된다고 가정하고 열분해가 되겠죠? 그럼 원자 단위로 날아다니겠지. 그걸 계속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공부한 사람들은 약간 감이 있을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들뜬 상태가 되죠. 안쪽 궤도에서 점점 바깥 궤도로 나가지. 그러다가 완벽하게 이온 에너지 이상을 때려박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날아가 버리죠. 맞지? 그러면 핵과 전자가 따로 노는 세상이 된다고. 그 상태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진행이 안 됩니다. 금속이라는 물질의 특성의 광택이 있잖아요. 금속의 광택은 왜 생기느냐? 금속 표면으로 들어온 빛이 전자의 에너지를 들뜬 상태로 만들고 그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서 흡수했던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 짧은 과정에서 들뜬 상태와 원래 바닥 상태를 반복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그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금속마다 고유의 광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8만 년 이전의 시대는 이 우주 공간 전체에 전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런 공간에는 빛의 진행이 될까요? 안 되겠지. 대신에 어떻게? 빛이 산란이 돼서 우주 전체가 뿌연 상태였다고. 그러던 상태에서 그 전자들이 어디에 잡혀 들어갔다? 원자 주변에 고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주는 어떻게 된다? 갑자기 텅 비게 되고 빅뱅 순간에 터져 나온 빛이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나온 배경 복사가 적색 편의를 거쳐 지금 AM 라디오에 AM 라디오의 라디오파로 잡히게 된 거죠. 펜지어스 씨가 무선통신 연구하던 그 안테나에 우연히 잡힌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점. 일단 요 순간. 요거 1순위. 요때는 온도까지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3000켈빈 이상에서는 플라즈마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떨어진 38만 년에 전자가 원자에 잡혀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100만 분의 1초에서 3분의 1에 이르는 시간 동안 최초 빅뱅 이후 만들어진 쿼크들은 골고루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00만 분의 1초에 만들어질 때도 만들어진 순간만 해도 1대1이었단 말이에요. 8대8. 그게 우주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요 과정에 베타 붕괴가 일어나.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전자 중성 미자로 쪼개지는 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성자 수는 늘고 중성자 수는 줄겠죠. 이거 n입니다. 그 과정이 우주가 이것도 나름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가 식어가는 동안 일어나서 8대8이던 게 7대1은 그러니까 14대 2의 비율이 되고 그래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합쳐진 헬륨의 핵과 남은 양성자 12개는 수소의 원자 핵으로 남게 되었고 아직까지 전자는 지 혼자 따로 놀고 있죠. 이게 38만 년에 묶이는 거. 여기서 강한 핵력. 이게 요걸로 묶이는 요거도 강한 핵력. 베타 붕괴 일어나는 게 약한 핵력. 여기서 수소와 헬륨으로 전자기력으로 전자가 들러붙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뜨거워서 만유력은 안 일어나요. 더 식어야 됩니다. 만유력. 일단 알겠어요? 이제 우주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내용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연구가 더 필요했습니다. 가모프의 이론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나 더가 뭐냐면 가모프의 예측값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지금 이 모델은 가모프 모델이에요. 가모프 이론 물리학자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예측했던 겁니다. 디테일한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현재 나온 현상이 가모프 이론에서 나온 예측값과 부합하기 때문에 가모프 이론이 현재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요 내용 한 가지는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들 과학이나 수학에서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의와 정리.
그 다음에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법칙과 원리 그리고 론과 설이에요. 되게 많이 보는 글자들이죠. 심지어 요거는 너희들 이번에 기말에 쳤을걸? 뭐? 우열은 원리고 분리랑 독립은 법칙이죠. 내가 처음 이거 들고 밥 벌어먹고 살기 시작할 때 세 개 다 법칙이었거든. 최근에 요 개념이 이제 서로 다르게 분리를 시켰어요. 이 6개가 각각 뭔지 혹시 다 아나? 자, 일단 정의와 정리 구별하기. 수학자들이 인정하면 정의, 정리는 밝혀낸 거. 요 정도면 한 80%쯤 돼요. 상당히 대답 잘했어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의는 약속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더하기라는 것은 앞의 숫자의 크기와 뒤의 숫자의 크기를 합하자.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자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린 더하기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정의는 증명 못하죠. 야, 간단해. 선생님 이름이 왜 박재성인지 증명해봐. 증명돼 안 돼? 너희들 이름이 왜 그 이름인지 증명해봐. 증명 안 되잖아.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이름을 등록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맞죠? 이게 정의고요. 정리는 증명되어져서 밝혀진 것.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진짜 많이 쓰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증명된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넘어옵시다. 과학에서. 법칙과 원리. 이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생물 파트, 진화론 유전 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뭐가 다르죠? 맞아. 오, 상당히 좋아. 일단, 법칙과 원리, 론과 설을 구별을 먼저 해야 돼요. 법칙과 원리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발견되어진 규칙성입니다. 과학자의 의지나 주장,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서 있다는 게 밝혀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법칙은 예외 없음. 원리는 예외가 있을 때도 있음.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열의 원리죠. 왜 우열은 원리가 됐을까요? 백합 분꽃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백합이 분꽃 아니니? 그쵸. 중간 유전이 나타나는 것과 복대립 유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열은 원리라고 합니다. 복대립은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형의 AB형, A형과 B형 이제 혈액 검사하는 건 여러분들이 피를 어릴 때 혈액형 검사할 때 항응고 혈청에 떨어뜨렸을 때 응집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혈액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혈청에서 응집이 되면 A형, B 혈청에서 응집이 되면 B형, 응집 다 안 되면 O형이야. 근데 AB형은 둘 다 응집이 돼요. 여기서 그냥 요거는 재미로 중간 유전과 복대립 유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흰 소와 검은 소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송아지 색깔이 중간 유전이면 회색 소고요. 만약에 털 색깔이 중간 유전이라면 흰 소, 검은 소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회색 소가 되는 거야. 복대립 유전이면 뭐가 태어나야 될까요? 얼룩소가 태어나면 됩니다. 그 홀스타인 젖소처럼 흰색 검은색이 막 섞여 있는. 알겠죠? 자, 그럼 론과 설은
론은 둘 다 주장이에요.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이론 체계예요. 단 론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과해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은 론이라고 합니다. 세어리. 설은 부족해서 까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인정되지 못한 게 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륙이동 설, 멘틀 대륙 설, 해저 확장 설, 판구조 론. 맞죠? 그러니까 판구조론쯤 돼서야 드디어 그 이론 체계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계속 뭔가가 부족해서 까이고 그래서 보강증명 나온 거지. 그래서 창조설이죠. 개인적으로 교회를 종교라는 기독교를 적고 있는 과학을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일부 몰상식한 목사님들이 창조론이다 하는데 창조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통합과학 선생님 미남 론설 설이죠. 누구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론이 되려면 내가 미담이다라는 근거들이 확실해야 되고 그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줘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감을 까면 설이에요. 알겠지? 뭐 이렇게 구별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빅뱅과 입자 형성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배경 복사 이야기까지도 했고요. 배경 좀 쉬었다 와서 여기 배경 복사하고 원자 구조 그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문제 조금 풀고 스펙트럼 설명 조금 더 듣도록 할게요. 알겠죠?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9시 10분이니까 20분에 올게요. 자, 정리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언제?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이하가 될 때 어떻게 된다? 수소에 전자가 붙어서 수소가 헬륨 핵에 두 개의 전자가 붙어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텅 비게 되고 빅뱅 순간의 빛이 방출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적색 편의 현상으로 인해서 파장이 길어져서 어디에서 잡혔다? 실제로 2.7 약 자, 3켈빈의 복사선으로 관측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빈의 지금은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쳤어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사실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이 법칙은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있죠.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가장 많은 에너지 파장을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파장에 따른 에너지 방출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르게 방출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값이 람다 맥스입니다. 요 값이 표면의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별빛의 파장이 짧아져요.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색깔이 어느 쪽으로 변한다? 가시광선 영역이라면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간다는 거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 있다? 별의 온도하고 색깔 배웠죠? 별의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이 되면 파란색 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흰색이 되면 한 10,000 켈빈, 태양은 한 6,000에서 7,000 켈빈 사이라서 노란별, 한 4,000 켈빈까지 떨어지면 주황색, 3,000 켈빈까지 떨어지면 빨간색이 됩니다. 별빛의 온도가, 표면의 온도가. 그래서 요 최대 파장이 3,000 켈빈 정도가 가시광선인 거야. 그럼 그거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지금 여러분들 그때 우리 수업하러 올 때 전부 다 체온 재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어디든 뭐 건물에 들어갈 때도 체온 재고 했잖아. 그거 원리가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피부에서 지금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요. 체온이 방출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복사로. 그때 여러분들의 피부의 온도를 재는 그 적외선 측정기거든. 파장 측정기. 그게 어느 파장 길이를 그리고 있느냐로 얘가 몇 도다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켈빈, 현재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의 온도입니다. 그 3켈빈 복사선 인근의 영역대에서 나타나는 잡음이 배경 복사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파장으로 따지면 어디로 간다? AM 라디오파가 된다는 거지, 진동수가. 알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경 복사고요. 자, 펜저스 윌슨 박사팀 이후에 이제 인공위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코비 위성, WMAP 위성,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된 플랑크 위성까지. 자, 이런 위성이 점점 나올수록 고해상도가 되고, 특히 인공위성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지구 대기에 의한 흡수가 없이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현재 이 고해상도 사진이 우리 지금 교재 밑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다? 우주의 밀도의 차이가 보이죠. 여기 14쪽 밑에, 제일 밑에 그 동그란 거에 사진이 있잖아.
점들이 다다다닥 찍혔는데 저게 코비 위성, WM의 위성, 플랑크 위성으로 올수록 점들 하나하나의 크기가 줄고 더 디테일한 온도 측정이 가능해져 가는데 온도 차이는 결국 그 방향 우주의 밀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주 거대 구조라 그래서 과학책 읽어본 사람들은 한 번쯤 본 적 있을 건데 유튜브 영상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물처럼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구조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코베 위성이나 WM 플랑크 위성의 구조를 바탕으로 우주를 다시 해서 우리 우주 전체의 구조, 밀도나 이런 것들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제 이거 영상이 어느 동영상에서 볼 수 있게 되냐면요. 지구와 실제 별의 크기 비교 뭐 이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쇼츠로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그림.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금성, 화성, 수성이 있어. 달도 있고. 그때는 지구가 꽤 커 보여요. 근데 뒤에 둥그런 배경이 하나 보여. 그래서 줌아웃을 쭉 시키면서 지구 크기가 작아지면서 뒤에 게 보이기 시작하지. 목성, 토성, 전왕성, 해왕성. 그리고 또 그 뒤에 둥그런 엄청 큰 배경이 하나 보여. 그리고 또 줌아웃을 쭉 했더니 태양. 근데 태양 옆에 더 큰 게 있어. 무슨 별에서 뭐 초고성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얘네들이 쫙 줄어들면서 뭐 우리은하 뭐 안드로메다은하 이러다가 쫙 줄어들면 얘가 돼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우주 전체의 지도인 거지. 저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는 픽셀 하나도 안 되죠, 이제. 그지?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가모프 이론이 맞다는 걸 밝혀진 거고, 이걸 바탕으로 현재는 우리 우주 전체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합니다. 분광기. 중2 때 화학 파트를 할 때 배우죠.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이건 언제 한 번 더 나왔었냐면 1학년 2학기 때 빛의 분산할 때 언급이 됩니다. 물리 파트에서는. 기억도 안 나죠? 분광기가 다른 게 아니고 프리즘이 분광기예요, 그냥. 여기에 백색광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굴절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과 파장이 짧은 보라색 계열이 공기와 유리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서 굴절이 될 때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요. 파장이 긴 붉은색은 좀 덜 꺾이고 파장이 짧은 보라색 계열은 좀 더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연속적으로 모든 파장,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색이라는 게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알파벳 람다죠. 파장을 의미하는 기호.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이렇게 연속이 나온다는 말은 백색광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가 핵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분들 전자궤도 K, L, M, N 껍질 이름이죠. 이거는 보통 주양자수로 따지면 1번 껍질이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점점점 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돌고 있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되고 있죠. 맞지? 전기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밖에서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죠. 맞지? 보통 요때 흡수되는 에너지는 열이나 빛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들뜬 전자가 원래대로 줄어들려면 요만큼의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야 돼요. 즉, 각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준이라는 말은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중력이 물체를 당기니까 들어올릴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핵이 전자를 당기니까 전자를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원래대로 하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방출이 되면 돼요. 그게 원래 원자 한 개일 때는 거리가 에너지별로 대략적인 이론, 우리가 이걸 에너지 우물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일 때 특히 수소는 전자가 한 개잖아. 그러면 아마 화학원 공부를 조금씩 해봤으니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 뭐게? 전자끼리의 반발력으로 오비탈에서 S오비탈의 에너지가 P오비탈보다 안정한 궤도가 되는 거잖아요. 반발이 적으니까. 인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청력이 생기니까.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안 나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 주양자수별로 에너지 준위가 하나씩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원자 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물원에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요렇게 겹치는 영역이 생기잖아. 에너지 우물이. 그러면 요 겹치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원래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 궤도 두 개가 겹쳐지면 얘네들은 서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자 궤도 두 개가 겹쳐지는데 전자끼리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잖아. 그럼 여기서 에너지 주니까 밀려요. 하나는 조금 밑에, 하나는 조금 위에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자, 얘는 분자, 얘는 결정. 우리 고체 결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자들이 거리가 매우 가깝고 규칙적으로 다닥 붙어 있잖아. 그러면 원자 핵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가까이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에너지 영역이 이렇게 겹쳐요, 전부 다. 이렇게 겹쳐지면 띠 개념이 됩니다. 이건 물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깝게 많이 겹쳐서 띠 개념이 돼요. 그 말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또 그 위에 전자가 오갈 수 있는 연속된 영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진동수, 즉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는데 수소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궤도별 차이로 몇 번에서 몇 번 딱 정해진 에너지 크기만 흡수 방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고체가 돼버리면 모든 에너지 크기 대응이 가능해지죠. 봐봐. 여기서 요만큼 오가도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이만큼 오가도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이만큼 오가도 빛이 방출이 돼. 그리고 그 사이는 연속적으로 크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얘가 보통 고체죠. 요 내용 때문에 이런 겁니다. 별 혹은 고온의 고밀도 복사체는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들뜬 상태라는 거예요. 고밀도가 되면 연속적인 띠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별이나 우리 백열전구, 요즘은 이제 없잖아. 백열등.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백열전구. 얘네들은 빛이 어떻게 나냐면 필라멘트에 전기가 흐르는데 저항 때문에 필라멘트가 엄청나게 고온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전구 안에 에디슨 때는 진공 처리했고 현재는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18족 원소 반응 안 하는 기체를 넣었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서 연소되진 않죠. 연소되지 않고 고온으로 가열만 될 거 아니야. 가열된 상태, 그러니까 가열과 냉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무슨 광이 나온다? 사실상의 백색광이 나오게 되지. 그럼 무슨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진다?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온의 기체에서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온이니까 들뜬 상태죠. 기본적으로 전자가 여기 나와 있는 상태지. 근데 에너지가 많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에너지가 많으면, 에너지가 높으면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기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 똑같아. 봐봐. 딱 서 있는 것보다 약간 다리 벌리고 서 있는 게 에너지가 낮아지죠. 더 안정해지잖아. 이런 것보다 이런 데 걸터 앉으면 좀 더 낮아지죠. 의자에 앉으면 좀 더 편하지. 이런 의자보다 몸을 푹 눕힐 수 있는 집에 있는 소파 같은 경우 더 편하죠. 제일 편한 건 뭔데? 바닥 상태죠. 나와 침대의 라텍스가 무라일체가 돼서 내가 라텍스인지 라텍스가 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상태. 바닥과 내 몸이 완벽한 일체감으로써 푹 파묻혀 있는 그 상태. 소위 바닥 상태가 되잖아. 그게 제일 편하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많은 불안한 들뜬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기체잖아요. 기체니까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원소마다 물질마다 왜 핵의 전하량은 우리 원자 번호로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원자 궤도 반지름은 원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원자마다 흡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 차이는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정 파장만 나오는 겁니다. 특정한 파장, 즉 특정한 색의 선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빨간 선 하나, 노란색 거의 건너뛰고 초록선 하나, 파란 선 하나, 그 끝에 보라색 하나, 요 정도만 나오잖아. 수소선은. 요게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발머 계열이죠.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인 거야. 수소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의 종류, 개수, 위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원소들의 스펙트럼, 즉 어느 원자가 들어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배우죠. 불꽃 반응 색깔로는 이 빛이 섞인 분광되기 전의 빛을 보니까 색깔이 같은 원소라도 분광시키면 원소마다 선의 위치, 개수가 다 다르니까 다른 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존재비가 많을수록 그 파장의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그 위치를 중심으로 좀 더 넓은 띠를 방출하겠지. 작으면 딱 정확한 그 에너지만 소량 방출하게 될 거 아니야. 즉 띠의 폭으로 뭐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물질의 비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봐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스펙트럼 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별빛이 나오는데 저온의 가스층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자, 간단히 말해서 저온이라는 말 자체가 바닥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지? 그럼 바닥 상태를 의미하면 얘는 어떤 색깔이 방출이 되느냐? 원래 무지개를 다 표현해야 되는데 색깔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빨주노초파남보가 쭉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런 연속 스펙트럼에서 요 각각의 색깔에 해당하는 빛이 요렇게 흡수당해 버리는 거야. 요 해당되는 빛의 파장만 싹싹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구멍이 생기고 여기에 구멍이 생기고 여기에 구멍이 생기고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은 이 저온의 가스가 여기에 있던 고온의 가스와 같은 가스인데 저온이니까 바닥 상태 전자가 여기 있다가 지나가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오는 스펙트럼이 관측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흡수선은 실제로 어떤 것들이 관측이 될까요?
우리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있거든요. 자,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스펙트럼선은 뭐가 보일까? 이렇게 봐야죠. 이게 지표 관측이냐, 인공위성 관측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지표에서 찍으면 뭐도 흡수되죠.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대기, 인공위성에서 태양을 찍으면 태양의 대기 성분이 찍힙니다. 태양에도 대기가 있죠.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시험 쳤을 거 아니야. 뭐랑 뭐가 있죠. 체층과 코로나가 있죠. 그 성분이 찍힌다고. 근데 이거를 지표에서 찍으면 그치. 태양과 지구의 대기 성분이 찍히겠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태양과 비슷한 색깔을 띠는 엄청 멀리 있는 별의 거를 찍으면 뭐도 나오게? 태양은 우리 지구로부터 가깝죠. 얼마? 1억 5천만 킬로미터. 가까운 거죠. 빛의 속도로 얼마? 8분 30초. 근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그 알파 센타우리, 그 켄타우로스 자리에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 데는 4.3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4.3년. 그게 제일 가까운 별이에요. 태양계로부터. 그러면 그 별과 태양의 두 스펙트럼 선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올까? 상상, 논리적인 추론. 뭐가 나온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 질문하지는 못하지만, 쌤,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사실 진공인데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진공은요, 1세제곱미터의 부피 속에 원자나 분자 1개 미만을 의미해요. 이게 얼마나 밀도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는 여러분들 비교할 예를 들어줄까요? 화학원 조금씩은 공부를 했으니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생각해 보세요. 몇 리터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화학을 어느 정도 선행했다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주는 겁니다. 0도씨 1기압일 때 수증기 1몰의 부피, 수증기 1몰은 몇 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 숫자도 말해주면 기억해요. 22.4리터죠. 그러면 그 22.4리터의 부피 속에 분자 개수가 몇 개냐? 이게 1몰개의 개념이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D에 동그라미 23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그만큼의 분자가 꽉 차 있으면 22.4리터예요. 대충 한 20리터 잡읍시다. 1세제곱미터는요. 1000리터예요. 얼마나 입자가 없어야 진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알겠지만 문제는 이거죠. 1세제곱미터의 원자 1개 미만이라고 볼 때 태양 지구 사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면 이 안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하물며 다른 별까지를 따지면 그 별에서부터 날라오는 빛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오면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을 만날 수 있죠. 왜? 너무 머니까. 그지?
그러면 그 우주의 별과 태양의 스펙트럼선을 구분하면 뭐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모프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밀도가 낮아지고 팽창했지만 그 공간을 채웠던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걸 조사해 본 결과 가모프의 예측값이 맞았다는 게 이 수업의 내용입니다.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존재합니다. 우주 전체에. 물론 태양의 물질도 거의 분석해보면 태양 대기도 수소와 헬륨이 3대1 정도로 존재해요. 뭐 우리 지구야 뭐 질소가 78%, 산소가 21%라고 하지만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3대1의 비율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그 비율로 남을 거라는 예측 모델이 정론에 더 가깝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진실에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학에서. 스펙트럼 이야기가 나온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스펙트럼선, 태양의 스펙트럼선을 조사해 본 결과 수소의 선과 헬륨의 선이 3대1임을 알게 되었고 우주를 구성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도 수소와 헬륨이 3대1임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책에 글이 되게 많게 나오는데 빅뱅 우주론의 예측 가모프가 주장한 3대1은 실제 관측에서도 그 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가모프 이론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도 펜지어스 윌슨 연구팀에 의해서 1900년대에 관측이 되었죠. 1960년대인가 50년대인가 관측이 됐으니까. 그래서 현재 우주는 누구 모델이 맞다? 펜지어스 윌슨 모델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요. 아까 빅뱅 이론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지. 원래 있던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있잖아. 이게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해 보면 이 선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보다 조금 더 빨간색 쪽으로 쏠리고 만약에 다가오는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다면 이 선의 위치는 정상보다 파란색 쪽으로 살짝 쏠리겠죠. 그리고 빨리 도망갈수록 더 빨갛게 쏠리고 빨리 다가올수록 더 파랗게 쏠리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게 그거죠. 그 야구 투수들 공 구속 칠 때 이거 대고 삑 하면 나오는 거. 이 원리를 응용해서 찍는 겁니다. 전파 두 개를 일정 간격으로 쏴서 얘가 튕겨 돌아오고 얘가 튕겨 돌아오는데 시간 차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생기면 얼마나 생기냐, 이거 가지고 잰단 말이야. 그런 쏠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 때문에 상당수 작년에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공짜 문제인데 놓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외부 운하는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 OX. 모든 외부 운하는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 옳은 것, 틀린 것 고르기에 이 보기가 있어요. 책이 없어.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설명 툭 던지고 간 뒤에 문제 내는 거라서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가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늘 모든 과학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OX 보기를 찾을 때 모든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보기는 무슨 보기다? 틀린 보기라고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 빅뱅 이론 쭉 배우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은하는 다 적색 편의로 우주가 팽창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아이러니하게도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 편이 뜹니다. 이거 아마 과학 관련돼서 뉴스나 이런 것들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본 사람들 알 건데,
지금부터 약 100억 년, 150억 년 그 전후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겹칩니다. 100억 년? 하여튼 그 정도면 한 80에서 100억 년쯤 되면 겹칠 거예요. 은하 두 개가. 즉 우리 은하 핵에 있는 블랙홀과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서로 겹칠지 스쳐 지나갈지는 아직까지 예측하지는 못하는데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지?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는 고민할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디 하찮은 인간 따위가 우주의 나이를 논하는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라 그랬잖아요. 몇 살쯤 됐을까요? 참고로 태양 나이가 50에서 60억 살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이론이 조금씩 있는데, 왜? 급팽창 개념하고 이거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개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자들마다 맞다 틀리다에 대한 말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의 나이는 136억 년에서 140억 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이만큼 지난 뒤 이야기입니다. 인류 탄생이 지금부터 고작 10,000년 전 이야기죠. 우리가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으로. 예, 지구과학이나 특히 우주 역사,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농담이 그거예요. 하찮은 인간 따위. 단순하게 말할게요.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도 인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학자들도 있는 거야. 딱 깨놓고 말할게요. 공룡시대는 지금보다 더 더웠습니다. 그럼 공룡이 석유됐냐? 아니, 공룡이 싸질러낸 분비물들에서 솟아오른 메테인 가스가 지금의 몇 아니잖아. 그냥 지구 자체의 세차 운동이나 공정 궤도 이심률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처럼 대륙이 쪼개져 있거나 판게아처럼 붙어 있거나 막 이런저런 변동들, 지구 내부 여러 가지 변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더웠는지 덜 더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온도는 높았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인류가 대단한 존재라도 인류의 활동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 아닌가? 라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더 나가면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야.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때 우리 인류는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세균이니까 우리 인류의 활동에 대해서 지구가 염증 반응으로 항원항체 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류를 멸망시켜 갈 것이다. 즉 세균을 치유해 낼 것이다.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전체 연표는 지구 전체의 연표, 우주 전체의 연표의 극단적으로 일부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느끼게 해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현재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있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예요. 밑면 한 변의 길이가 260m입니다. 높이가 200m 정도 돼요. 무슨 소리냐? 그 피라미드의 넓이, 피라미드 한 개의 넓이가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부산의 신세계 백화점 넓이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00m라 그랬죠. 보통 건물 한 층의 높이를 3m 잡으면 되거든. 63빌딩 높이죠. 피라미드 크기가 그만하다고. 더 충격적인 걸 말할게요. 현재 오늘은 기원 후 AD 2022년 11월 16일이죠. 예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날부터 예수님 태어난 날까지보다 짧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볼까요? 당군 왕검이 이 땅의 고조선을 만든 그 단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간이 BC 2333이지. 그 전에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2000년 전 기원 전후의 로마 병사들이 최초로 피라미드를 보고 그런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와, 말도 안 돼. 저게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처음 본 로마군이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냐. 그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약 50억 년의 일대기에서 인류의 탄생은 엔딩 크레딧이죠. 그 쿠키 영상? 영화 끝나고 잠깐 보여주는 거? 그때 돼야 최초의 인류가 응애하고 올 거란 말이지.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짜리 영화로 찍어도 2시간짜리 말고 2시간짜리 영화 찍으면 감사합니다. 응애 끝. 이래야 돼. 알겠어요? 우리 인류들은 제발 겸손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삽시다. 자, 스펙트럼 이야기는 그렇게 좀 하고, 그러면 저기 18쪽, 19쪽도 한번 풀어보세요.